유수민의 뉴스 밑장 2부. 네, 뉴스 밑장 돌아왔습니다. 채팅창에 고구마라는 사람이 일요일 밤에 41명 뭐 하는 거니 크크크크크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당신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41명 아니네, 47명인데? 오, 근데 저희가 이거 네. 사실 이상하게 뉴스 밑장은 유튜브 조회수가 별로 안 높아요. 저희 대부분 절대 다수는 팟빵으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방할 때 크게 뭐 동시 접속자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일단 하는 김에 보여주겠다. 그쵸. 공개 방송이죠. 공개 방송. 네. 온 김에 돈이나 많이 쏘고 가세요. 그러니까. 유스민 재정에 도움 좀 되게. 그러니까. 예. 돈이나 주고 뭐 빈정거리세요. 자, 이분은 제가 얼마 전에 동아일보는 아니고 주간 동아에 칼럼을 썼는데, 칼럼을 제가 일주일에 한 편씩 쓰고 있어요. 근데 격주로 한 편은 좀 짧게 쓰고 한 편은 좀 길게 쓰는, 이렇게 격주로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문재인 청와대를 엄청 비판하는,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조해서 비판한 그 칼럼이 100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다음 포탈에 메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간 동아 기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100만 명이 봤고, 뭐 좀 더 뭐 없어. 러닝 개런티 좀 없어. 아니 100만 명이 봤으면 네. 광고 수입이 상당할 텐데 없습니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간에 아마 제가 쓴 글 중에서는 제일 많이 보지 않았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썼던 칼럼이 노무현 대 이회창에 대한 글인데, 이거는 포탈에서 안 찍어줘가지고, 난 포탈에서 이거 찍어줬으면 또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칼럼을 썼어요. 왜 썼냐면 좀 대선이 못 같아가지고 썼어요. 사실 현 대선이 못 같아서 과거 대선을 호명을 한 겁니다. 저는 평론가라면 특정 후보를 축혀 올리거나 특정 후보를 까는 거, 이 정도로는 안 된다. 평론가는 판을 쳐야 됩니다. 공격을 하려면 판을 때려야 된다고. 근데 이번 대선은 내가 판을 때릴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환심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 솔직히 나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장기표 있었는데 아쉽다. 장기표도 그거 대장동 의혹 헛때린 거 아닌가? 이재명 아들 얘기를 장기표가 네, 있네. 그랬죠. 있죠. 그 조선일보랑 장기표랑 그거 물어낼 거야. 잘못하면 돈 물어내게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빅토리아 시크릿 나보고 조민성희롱이라고 한 애들은 ATM이야 이제. 고지서 갑니다. 허재현이라고 전 한겨레 기자가 자기 유튜브에 제목도 아예 김수민 성희롱이라고 달아놨더만. 예, 재현아 당장에 내가 계산 안 할 거야. 네가 기분 나쁠 때 언제가 될지 몰라. 요 명예훼손 소송은 언제일지 모를 때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기자는 안 하고 자기 혼자 하는 거죠. 혼자. 그러니까 코인 먹으려고 무리수 두는 거지. 예. 말투는 사근사근 하시던데 잘못 걸렸어. 아무튼 그래서 노무현 대 이회창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2년 대선 때가.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양강구도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1대1 양강구도였던 대선이 있고 아닌 대선이 있었는데 묘하게 10년 주기로 반복이 됩니다. 2012년이 양강구도였죠. 그때는 정말 양쪽 이제 탈탈 끌어모았잖아. 51대 48 뭐 네. 이렇게 끌어모았던. 나는 그 대선 자체가 잘못된 대선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심상정 중간에 막 사퇴하고 사퇴했죠. 그랬죠. 사퇴하고 이정희도 TV토론 2차까지 나왔다가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그게 뭐야, 떨어뜨리려고가. 그때 결집해버렸지 저쪽이.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정희가 차라리 완주를 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정희가 사퇴를 해버리는 순간 문재인은 이정희랑 같은 편인가? 이건 마이너스 효과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뭐 이정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 그때 당이 위기였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온갖 주목을 끌고 그 대가로 통합진보당 해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대선은 그것도 캐릭터가 제사장에 가까운 사람이 2명 나와가지고 재단 쌓아놓고 양쪽에서 제사 지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하고 노무현
그 해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50대 50 대결 갔던 거고 그래서 그 대선은 좋은 대선이 아니죠. 근데 2002년 대선은 이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의 대선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회창이 졌지만 지금 이회창만큼 되는 후보는 있는가? 노무현만큼 하는 후보는 단연컨대 없다고 나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회창만큼 하는 후보는 있는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양강구도는 아니었지만 권영길 후보의 막판 TV토론 선전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2017년 대선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후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떠나서 어쨌든 5자 구도였고 TV토론을 보면 국민들 다수가 저 중에 한 명 내가 지지할 만한 사람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선거였었거든요. 근데 2017년은 그렇다 치고 그리고 2002년 네, 하여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대선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 노무현 이회창 나 이제 방금 우리 김수민 씨 이제 쓴 글을 방금 이제 둘이 담배 피러 간 동안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어찌됐건 이회창도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네. 당명도 사실 바꿔버렸잖아. 김영삼의 당을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인을 바꿨고 거기에 그래도 그 김대중 그 이제 대통령한테 지면서 5년을 정말 와싱 상담하면서 완전히 당을 장악해가지고 그렇죠. 그 5년 동안 정말 이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원탑이 돼가지고 네. 아마 총재라는 이름을 쓴 게 이회창이 마지막이죠. 그죠? 자유선진당 총재까지 썼으니까 마지막 총재지. 그래가지고 아니다. 허경영 있다. 허경영. 아씨 허경영 있었네. 그거 신 아닌가요? 허경영 씨.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삼김을 엎고.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 엎어버리고 그렇게 자기가 쟁취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어떤 판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따지고 보면. 내가 참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게 내가 중학교 1, 2학년 때 주목했던 3명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막 책을 사고 그랬어요. 그 정치인이 쓴 책을 사거나 아니면 그 정치인을 다룬 책을 사거나. 뭐지? 무궁화 꽃은 지지 않는다. 무궁화 꽃은 조금 나중에 나와. 내가 고등학생 때인가 나와. 근데 그 세 사람의 정치인이 누구였느냐? 노무현, 이회창 그리고 김덕룡이라고 있었어요. 김덕룡. 네. 김덕룡 머리가 하얀. 네. 책 제목도 머리가 하얀 남자. 뭐 이런 책 제목이었거든요.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죠. 네, 김덕룡이 2012년에도 문재인 지지했었고 2007년에는 이명박을 지지했었죠. 그렇죠. 이명박을 지지하는 그래서 뭐 7인인가 맞아. 뭐 6인회인가. 6인인가 7인인가 근데 뭐. 별로 좋은 대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김덕룡은 박근혜를 지지하기에는 좀 자기 양심이 좀 그랬겠지. 김덕룡도 이제 그 63세대이고 대학교 때 한일 굴욕외교라고 불렀던 그 회담 반대 운동을 하다가 졸업하고 조금 있다가 아마 김영삼 상도동 비서로 들어갔는데 근데 김덕룡이 못 넘은 벽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김덕룡 하면 그래도 좀 개혁적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김영삼 쪽 중에서도. 그래서 안희정 또 예전에 왜 김덕룡 보좌관. 그렇죠. 그쪽에 가 있었고 김덕룡이 나름대로 YS 측근 중에서 그 제야 쪽의 통로였거든.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제일 개혁적이다 이런 뜻인데 김덕룡이 못 넘은 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누구 비서 출신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뭐 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리도 되고 이래서 올라가면은 잘 안 됩니다. 대통령 그냥 직행이야 직행. 국회의원 뭐 한두 번 하고 직행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김덕룡이 일단 YS의 비서였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좀 큰 걸림돌이었고 게다가 김덕룡이 대통령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IMF 터지고 김영삼한테 악재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런 걸 못 넘었고 두 번째는 김덕룡이 전라북도 출신입니다. 옛날에 일이라고 불렀던 군산. 익산. 익산인가? 익산 출신인데 김덕룡이 노무현이 부산에 2000년에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하기 전에 아니면 그때 그러니까 2000년 총선이나 1996년 총선 때 김덕룡이 전라북도에 출마를 했었어야 돼.
예, 그러면 좀 난 달라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과 같은 포지션으로. 그렇지. 예, 그 둘이 미러링 하는 것처럼. 예, 그러면은 김동룡이 이회창하고 삐까삐까한 수준까지도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정운천이나 이정현으로 되지 않았을까? 아, 이정현 중상 박근혜한테 중상 잘못해가지고 다 조져버렸네. 하여튼 근데 제가 그 세 명의 정치인을 찍었단 말이죠. 그 투표에서 찍는 게 아니라 장차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다. 내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내가 관상가 양반이 된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즈음에 대도무문이라고 하는 무협지가 나왔었어요. 그 무협지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무슨 스포츠 신문에 연재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도 기억난다. 김영삼 캐릭터가 고군성, 김대중 캐릭터가 담정, 그 다음에 김종필 캐릭터가 정풍. 그러니까 정풍이야. 이니셜은 다 같이. JP, DJ. 예,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은 고군성이야. 김영삼인데 김영삼이 이제 퇴임하고 김대중까지 넘어간 다음에 끝이 나요. 예, 그 줄거리인데 제가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속편을 쓰기 시작합니다. 대도문문의 중2 때, 중2에서 중3 올라갈 때 속편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무협지의 주요 등장 인물이 김동룡, 이회창, 노무현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내가 한 명 더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부영. 이부영. 네.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제1당, 2당의 후보로 나온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있냐 이 얘기를 한 거죠. 지 자랑하려고 지금 이때까지 이 썰을 풀었단 말이야? 그렇지. 여러분 김수민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있어. 참나. 알고 있어요. 난 저 김수민 페이스북 볼 때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아유 김수민 원래 그런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뭘 누구나 가지고 있어. 예. 내가 노무현이 대통령 된다고 예견한 게 1997년 대선 직후거든요. 사람들이 날 다 비웃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응? 주변에 그 알아듣는 사람은 있었어. 그걸? 97년이 몇 살이야? 나 중3.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노무현 대통령 될 거야. 이러면. 친구들은 모르고 친구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어른들이 예, 주변의 어른들이 야 노무현이가 무슨 대통령이 된단 말이고 이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그래 줄 잘못 사는 사람 대통령 안 된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1, 2년 전에는 이회창 막 잘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어른들은 야 그런 꼬장꼬장하고 성격이 그런 사람 대통령 안 된다 이랬어요. 저는 97년도에 국민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때 네. 제가 책 한 권을 읽고 할아버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데 그게 누군데? 이명박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췄네. 네. 언젠데 그게? 90 몇 년? 97년도. 97년에 이명박이 대통령 된다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신화는 없다를 읽고 신화는 없다. 신화는 없다는 그보다 조금 앞에 나왔어요. 네, 95년도에 나왔는데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책이 꽂혀 있는 걸 보고 그걸 이렇게 밤새 다 읽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이미 이명박의 어느 정도 뿌리는 책들이지 뭐 그 책은. 이명박 책을 할아버님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민정당의 민정당의 그 군 책 중에 면책이었어요. 네. 면책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그 외갓집에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명절 때마다 인사를 왔었어요. 네. 누구예요? 강신조 국회의원. 강신조? 네. 지역구가 어딘데요? 영양봉화였습니다. 네. 강신조면은 강신성일과 친척인가? 이름이 비슷한데. 친척이에요. 다 진주강씨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야 향후 대통령은 이렇게 이 자수성가해서 뭔가 만들어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홍준표가 그렇습니다. 홍준표는 기업을 운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인이란 거에 끌렸어요? 네. 그러고는 그 1년 뒤에 그때 당시에 MBC에서 하던 성공시대. 제가 책을 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이명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야, 이 사람이 대통령 될 상이구나. 네. 성공시대에 김두관 또 나왔고 안철수도 나왔는데 이명박에 꽂히셨군요. 네, 이명박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이명박은 대통령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네, 저는 2007년 대선 때도 2007년 한 10월까지도 이명박이 되면 손에 장을 쥐진다 그랬어요 제가.
이정현 같은 사람. 그런데 안 지셨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다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제가 투표권이 없었지만 제가 봤던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대선이었어요. 제가 그 노무현 후보의 희망돼지 저금통을 저희 반에서 친구들 용돈을 털어가지고 가져다가 동성로에 모금을 해줬고 그리고 대선 후보 포스터 수집하는 게 그때 당시 유행이었어요. 불법 아니야? 그냥 떼면? 불법이잖아. 불법인데 그 불법이지만 이 포스터는 꼭 소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김길수 같은 김길수 그리고 김영규, 허경영, 김영규, 사회주의 대통령, 돈 세상을 쓸어버리란 거 뭐 그거.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선거였습니다. 이렇게 이 다양한 후보들이 나왔던 선거가 별로 없었어요. 2002년에 김영규 후보가 2002년이었어요? 김영규. 김영규 또 우리 지역의 TK 출신 아닙니까? 사회당. 칠곡 출신이에요. 칠곡. 경상도 역시 김길수도,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김길수도 그때였나? 김길수도 그때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한동 또 나왔어. 이한동. 맞아요. 이한동은 직전 국무총리였는데. 이한동은 주요 후보 토론에 못 나오고 군소 후보 토론에 나왔어요.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 맞아요. 김길수 후보랑 같이 토론에 했었어요. 이한동, 김길수 또 누구야? 돈 세상을 김영규 그리고 장세동. 장세동은 논리가 간단합니다. 어른을 잘 모시러 나왔다. 빗자루 들고 막 퍼포먼스 했던 거 기억난다. 나는 그 2002년 때 군대에 있었었거든요. 몇 월 달에 입대? 뭘 왜 01년도에 01년 6월에 입대해서 03년 8월에 제대했으니까 2002년 한 1년이 이제 군생활 피크를 이제 달릴 때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2002년에 우리나라 굉장히 격변이었잖아요. 뭐 그 월드컵도 있고 그거를 다 놓친 거야. 사실 뭐 군대에 있으면 뉴스도 잘 못 보니까 그때 뭐 월드컵 때 응원을 했을 거 아니야. 월드컵 때 응원 우리 방송 때도 한번 얘기했었지 싶은데 내가 근무서다가 막 그렇게 막 보고 막 그랬어요. 되게 막 그 상황 근무서다가 막 그 뭐지 당직 사관 뭐 어깨 주물러 주면서 몰래 보고 막 이랬었거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근데 당시에 제가 그 한겨레 21을 그래도 내가 진짜 너 바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주간지를 하나 그 정기 구독을 했었어. 군대로 배달을 했었어요. 그거 해줘요? 그거를 그냥 일반 우편처럼 그냥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야? 안 걸려요. 그냥 안 걸리게 그냥 오더라고. 그러면 내무반에서 보고 있으면 또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상병 그게 이제 DP하고 비슷한 건데 상병 좀 지나고 내가 6월 군번이었는데 그때 한창 그거 할 때니까 그 상병 내가 꺾이기 전이었겠다. 상병 때부터 우리나라한테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 상병 때부터.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냥 봤었어요. 그 시점이 2002년 6월 정도. 그러니까 그때가 한창 뭐 노무현 막 그 뭐야 그 후단협하고 막 그때는 노무현 지지율 떨어지기 시작. 떨어지고 후단협하고 하면 그때 표지만 펴면 노무현이었거든. 그 한겨레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살짝 느낌이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을 봤었던 거고 뭐 내가 토론을 하거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없었고 뭐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당연히 없었었고 그 이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매체가 이제 그 한겨레 21에 나오는 군대에 가면 맥심 이런 걸 봐야지. 그때 맥심 있었나 모르겠다. 그때는 없었나? 2002년에 나는 군대에 있을 때 맥심 봤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다가 근데 하여튼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는 누구를 찍어라 이런 건 안 했어요. 그냥 투표를 해라. 잘 해라. 근데 내가 군대에서 2번을 투표를 했는데 처음으로 근데 대통령 투표는 내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했던 게 군대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직사원 뭐 이렇게 간부들이 와서 투표 그냥 뭐 알아서들 잘해라. 뭐 이 정도 얘기만 했었던 것 같아 그때. 아니 그럼 당연히 알아서들 잘해야지. 근데 그 전에는 막 그런 얘기도 했었다고 얘기 들었었거든. 그때는 뭐 누구 찍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 때는 없었고 그냥 잘해라 정도로만 기억이 나요. 그럼 주로 누굴 찍는 분위기였습니까? 그때 정말 노무현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참 그 젊은 사람들 같이 군생활 했던 사람들은 출신 지역이나 다 다르죠. 뭐 다 다르죠. 고루고루 있었어요. 서울이 제일 많고 아무래도 쪽수가 서울이 제일 많으니까 서울 애들 제일 많았었고 뭐
영남 친구들도 근데 대구 친구는 대구에는 저밖에 없었는데 뭐 부산이나 이런 데 친구들이 있었고 근데 노무현이 그래도 조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젊은 친구들한테 확실히. 물론 나는 1번, 2번을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재는 1번 아니면 2번만 찍었잖아요. 아재. 1번, 2번 찍은 적 없어요? 나는 지난번에 처음으로 1번, 2번을 한번 찍어봤지. 지난 총선 때 처음으로 우리 지역구에 2명 딱 나왔어. 1번, 2번 2명 딱 나왔는데 그 나온 분이 너무 오랫동안 불쌍하게 많이 나오셨던 분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1번, 2번 중에 한 분을 찍었어. 네. 전용길 기자는 그때 투표권이 없었던 거죠. 네, 투표권이 없었고 노사모 활동을 했었죠. 활동만 했고. 네. 노사모 하면 내가 깨문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니네 선배야. 내가 2000년 노사모 생길 때 가입했던 사람이고 2002년에는 제가 개혁국민정당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내가 다니는 대학교의 대변인이었어. 지금 광복회 들어갔어야 되는데 김수민이. 내가 김원웅한테 밥도 얻어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2003년 2월 25일에 내가 군대 가기 한 일주일 전이었나 2주일 전쯤 되겠네. 그때 내가 노무현 취임식 때도 참석한 사람이야. 그 티켓 받아가지고. 그 얘기 자랑스럽게 항상 얘기하죠. 네.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역사 현장에 있었으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와 못난이 삼형제. 김경률까지 합치면 4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취임식 끝나고 개혁당 당사에 일단 갔는데 그 청년위원회 이런 쪽에 간부 하나가 기다려봐라. 밥값 얻어온다. 그러더니 어떻게 얻어오냐니까 저희 김원웅 대표 그 당시 대표였거든요. 달라고 하면 준대요. 근데 내가 봤어.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 뭐 대표님 저희 청년 학생 당원들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니까 김원웅이 지갑에서 한 5만 원인가 쓱 꺼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뭐 봅쌈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된다고 언제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노사모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은 노무현이 그게 될 거다. 몇 년도인데 몇 년도? 저 200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 될 때네. 아니 저도 그때 한겨레 21을 막 한창 보고 있었는데 한겨레 21에는 매주 그렇지 매주 나왔어요. 매주 노무현밖에 안 나왔어요. 솔직히 한겨레 21이 1990년대 후반에 노무현을 띄웠습니다. 심지어 가장 호감 가는 정치인 조사해가지고 아니 조사 자체가 불순하죠. 지지하는 정치인도 아니고 호감 가는 정치인으로 조사를 하면 누가 1등을 하겠습니까? 이인재나 이회창이 하겠습니까? 못하죠. 노무현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1998년하고 2000년하고 2번 실시를 했나? 하여튼 그 조사에서 2번 다 노무현이 1위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대선은 뭔 얘기를 하려고? 저는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 김수민 평론가가 최근에 그 정의당 면접관 로 보고 왔잖아요. 네,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생각해 보면 2002년 대선에서도 사실 노무현, 이해창 그 두 후보 간에 진검승부도 볼만했지만 그걸 진검승부를 하도록 이끌었던 과정을 보면 저는 그 세 번째 주자였던 권영길 후보의 역할이 저는 컸다고 보거든요. 당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대선 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두 후보만 나올 수 있던 자리에 민주노동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직전 선거에서 득표한 득표율에 따라서 민주노동당 후보도 대선 후보도 출연을 해야 된다. 네. 그 TV 토론회에 출연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실 노무현 후보에게도 자극이 됐고 저는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후보가 나와서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니까 그게 저는 이해창 후보에게도 자극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 후보들 간의 대선판을 짜는 거는 실제 당선과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 제3의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느냐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영향 많이 미치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002년 대선을 좀 복귀해서 지금 2022년이죠. 네네. 22년 대선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3의 후보가 토론회에 나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난 대선 때도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걸로 증명해버렸죠. 제3의 후보가 아니야. 그때는 제2의 후보였어요. 아, 그렇지. 제2의 후보였지. 안철수 스스로 제3의 후보로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치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네. 홍준표가 오히려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 좀 지금 정의당의 현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가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990년대 중반에서 아니 더 넓게 보면 87년부터일 수도 있는데 계속 개혁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 이회창이란 대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개혁 대 수구의 대진표가 아니라 양당의 개혁파가 나온 겁니다. 결국에 이회창이 1996년 총선을 기점으로 초선 의원이 되는데 그 전에 김영삼한테 들이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고. 윤석열, 최재형은 이회창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이회창은 1986년에 전두환 정권에 찍혀가지고 대법관 재임용 탈락을 했고, 노태우 정권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어디였지? 동해였나? 재보궐선거 하는데 엄청나게 세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회창이 한쪽 당하고 세게 선거관리를 한 게 아니라 정치권 전반하고 불화를 했습니다. 이회창이. 그리고 선거관계법 만들 때도 불화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던지고 나간 거죠. 그 다음에 그때 대중적인 인사가 됐어요. 선거관리위원장 할 때. 그래서 워낙 강력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김영삼 정권이 출범을 할 때에 감사원장으로 이회창을 임명한 겁니다. 이회창이 엄청 밀어붙였어요. 그때. 나름대로 서면으로 조사한 거긴 하지만 율곡사업 비리 조사할 때 전두환 노태우한테 서면 보내서 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서면 조사도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습니다. 전직 대통령한테는. 그리고 국정원, 그때는 안기부죠. 안기부까지 조사했어요. 감사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인기가 올라간 거를 김영삼이 국무총리에다 앉힙니다. 근데 거기서 김영삼하고 싸우기 시작해서 던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회창이 어떻게 정치를 할 거냐, 저 사람이 정치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걸로 이제 한 시간이 1년 넘게 지나갔어요. 별의별 말 다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96년에 김대중 총재와 결별했던 통합민주당, 노무현 등이 속해 있었던 통합민주당이 이회창을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때 통합민주당에 야심 통합 영입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회창, 그 다음에 당시 코리아 게이트, 제4공화국 이런 드라마로 유명해졌던 장태환 전 수경사령관. 야, 이 반란군 놈들의 새끼들아! 탱크로 너네 대가리를 다 날려버릴 거야! 장태환을 영입한다. 왜냐하면 그때 마침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했던 박계동 의원이 통합민주당에 또 속해 있었거든. 장태환을 영입한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누구였느냐? 홍준표예요. 실제로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예요. 노무현 등등을 비롯해서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집에 찾아가가지고 네. 홍준표와 술을 마시고 그렇게 집에서 자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홍준표도 삼김에 우산 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통합민주당 가나 했더니, 그리고 홍준표의 절친한 친구인 이주영이 통합민주당에 있었거든요. 오는 줄 알았는데 홍준표가 신한국당으로 가버립니다. 예. 하여튼 그런 걸 거치면서 이회창도 결국에는 신한국당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노무현은 계속해서 그 독자 노선을 걷다가 노무현도 결국에 97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김대중이 있던 국민회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회창과 노무현 둘 다 뭔가 아웃사이더적인 노선을 가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거대 정당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나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차세대 권력을 접수하는, 그 개혁파, 한쪽은 대쪽, 한쪽은 바보, 이 이미지로 차세대 권력을 양당을 접수한 결과 그 준결승을 거쳐서 결승전에서 2002년에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뚫고 가는 과정을 봤을 때는 심상치 않은, 그냥 개혁대 수구라거나 뭐 이런 걸로만 볼 수 없는 게 있고, 이회창도 2000년 총선 때 그 화재 지역이 구미입니다. 이회창이 원래 그 당의 중진 원로들을 심지어 자기를 띄워줬던 허주 김윤환까지 포함해서 쳐날려 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김윤환은
암을 얻었어. 이회창 암을 얻었다는 네. 설이 있죠. 근데 사실 이회창의 작전은 김윤환을 전국구로 돌리는 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처럼 그냥 컷오프를 원로를 한 명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죽여버릴 생각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전국구 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김윤환이 안 되겠는데. 그리고 일단은 자기가 밖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어야 그 이후에 만약에 김윤환이 오냐 고맙다. 내가 그냥 전국구라도 갈게. 이렇게 하면 그냥 을로 가는 거거든. 이회창한테 그냥 역전당해가지고 뒷방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김윤환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김윤환이 구미 지역에 민국당 만들어서 출마를 해버리죠. 그랬죠. 예, 근데 그것이 결국에 김윤환의 정치적 명을 재촉했죠.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거의 끝나버린 예,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그때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이회창이었다. 그리고 그때 이회창이 칼을 휘둘러서 중진 원로들을 잘라냄으로써 수도권에서 그나마 선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신한국당과 민주당을 합친 거였잖아요. 네, 이기택의 민주당. 조순. 조순의 민주당. 조순이 한나라당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조순도 민국당으로 갔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공동 창업자도 날려버린 거야 이회창이. 조순은 이회창이 날릴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조순은 강원도 모 지역에 출마한다, 뭐 이런 설도 있었고. 근데 이미 약속을 하나 깬 건 이회창 조순이 후보 단일화하고 통합할 때 당 대표는 조순이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갔어요. 그거는 이미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인데, 근데 민국당은 조순이 공천이 잘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갔어요. 네. 이걸 용납 못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회창도 좀 강팍했지. 여기저기 잘라내고. 그렇죠. 네. 김광일이 기억나네요. 김광일도 부산에서 민국당으로 용도 다리에다 빠져 죽자고. 지역주의 예, 자극 발언. 근데 그건 실수한 게 그러는 바람에 한나라당이 오히려 개혁적으로 보여요. 네, 그랬죠. 예, 그때는 민국당, 자민련 이런 당들이 있어가지고 한나라당이 수구 정당으로 별로 비춰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뭐 또 이제 그 김영삼이 영입했던 손학규, 뭐 이재호, 만덕산으로 가기 전입니다. 거기에다가 남원정이라 불리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그때 데뷔하고 유승민도 그때 데뷔하잖아요. 그리고 김부겸도 그렇죠. 네. 김부겸, 김영춘 네. 이런 사람들. 네. 네. 그리고 김부겸, 김영춘이 결국에는 열린우리당으로 가지만 이회창 대선은 다 치르고 가거든요. 재정구, 맞아요. 이부영 등등도 다. 네, 근데 갔는데 재정구 의원은 좀 빨리 돌아가셨고 그때는 또 뭐 DJ 암으로 돌아가셨다. 재정구는 DJ 암으로 김윤환은 이회창 암으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김부겸, 김영춘도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안 돕고 이회창 그냥 선거운동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 원희룡, 김영춘, 김부겸이 이회창에 대한 믿음을 자꾸 표시를 하더라고. 인터뷰를 해도. 그러니까 이거야. 그들이 얘기했던 거는 이회창 그렇게 꼴보수 아니다. 우리 소장 개혁파들이 그래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나의 상상이지만 실제로 이회창이 그들을 안심시켜주는 어떤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니까 그래도 따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이회창의 노선을 당시에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회창이 진짜 한나라당의 극우를 이끄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이회창이 아니라 딴 놈이 대표였으면 더 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정의당 넘어가야 한다나? 네. 뭐 왜 꺼낸 거요? 또 약간 이야기가 네. 전용길 책임이다. 네, 맞습니다. 이 주제는 전용길이 다루자고 했는데 자 그러면 아까 권영길 얘기 나왔는데 2002년에 권영길 사실 득표는 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만 4% 이상의 값어치를 했죠. 네, 권영길 때문에 정책 선거가 됐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노무현과 이회창만 붙으면 노무현이 좌파인 줄 알아요. 맞아요. 네, 근데 권영길이 올라가서 좌파가 뭔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사실 이거 이회창한테 불리한 게 그때 중도 우파 유권자들은 노무현 좌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좌파는 권영길 같은 거구나. 그럼 노무현 좌파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중도 우파인데 노무현 찍어야겠네. 그리고 약간 이회창은 극우처럼 비춰지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나는 그게 권영길의 노무현의 표를 권영길이 갈라간 것 이상으로
중도 우파 쪽 유권자들이 노무현을 찍을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4%를 권영길한테 갔던 표를 노무현이 빼앗겼다고 하더라도 4%를 이해창한테서 빼앗아 오면 그렇지. 2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권영길이 얻은 표 중에는 영남표가 제법 있거든요. 영남 공단 지역에.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한나라당 지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민주당에서 갈라간 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권영길이 갈라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권영길 때문에 질 일은 없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정희가 사퇴해가지고 문재인이 더 불리해졌을 수 있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권영길은 4%를 득표한 후보지만 이 판을 어느 정도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1등, 2등 후보는 아니지만 판을 흔드는 후보가 나올 것이냐. 허경영. 조원진. 네, 그런 후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 김동연 이런 중간지대 후보도 있고, 또 하나가 정의당이죠. 심상정, 뭐 이정미, 요번에 김윤기, 황순식 후보가 출연을 했는데, 자, 저희가 그래도 정의당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정의당 면접관을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의 면접관이 지금 채팅창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경률보다 김수민이 더 핫한 이슈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빅토리아 시크릿 성희롱까지 논란이 갔기 때문에 그럼 정의당은 왜 패미들이 김수민을 왜 부르느냐. 근데 이 얘기까지는 안 나오더라. 허재현 왜 그 얘기 안 했어. 여기 이 이야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HSG님이 창원 울산에 권영길 찍은 아재들이 보수라고 권영길 아니었으면 노무현 찍었겠죠 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은 노조라는 그 다리를 통해서 직방으로 흘러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보수적이었다면 노무현 민주당은 찍을 일이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냥 호남당으로 인식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 프레임에서는. DJ당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기는 못 찍는다. 라고 하는 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민주노동당 찍었다가 다시 한나라당 간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시면 삼각형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한나라당에서 민노당 바로 갔다가 민노당에서 한나라당 바로 갔다가 이 표들이 영남 공업단지에 꽤 많았습니다. 네. 노무현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 게 노무현도 민주노총이나 노동운동이랑 인연은 있으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울산시장 선거 2002년에 할 때 송철호 씨가 왜 그때 민주당으로 안 나가고 민주노동당으로 나갔겠습니까? 그때는 민주당으로 나가는 것이 민주노동당보다도 더 불리할 때였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면접관 보셨잖아요. 좀 어떠셨나요? 근데 제가 면접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각 후보에 대해서 누가 더 잘했고 못했다 이거 평가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너무 힘들었어 일단 내가. 왜냐하면 한 후보당 1시간을 했거든요. 1시간, 그래요? 네, 1시간 내내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면접관이 4명이었고 사실 제가 잘 할 수 없는 분야들까지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주로 정무적인 거, 그다음 정치적인 거, 그리고 네 대선 주자인데 이번에 비전이 있는 거냐, 전략적으로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총론적으로 따져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4시간 앉아있으면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오래 앉아있을수록 입은 풀려요. 각성제를 먹은 것처럼 그런 효과가 되더라고. 저는 이 김수민 평론가가 출연을 했다길래 4편을 다 봤거든요. 다 끝까지 다 보셨어요? 네,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것도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힘들었고. 네, 보는 것도 힘들더라고. 결론적으로 저는 뭐 평가를 해보자면 심상정 밖에 없겠구나라는 이 정책 면접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심상정을 뛰어넘는 후보가 이번 정의당 경선에 나오진 않았구나 라고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창훈 대표는 정의당 못 봤어요. 경선, 아니 경선 자체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지. 김수민이 그렇게 보라고 했으니까. 제가 왜냐하면 저는 그때 한다 그래가지고 그 생방 할 줄 알았거든 시간이. 네. 그래가지고 왜 토요일
금요일이었어요. 그래 왜 안 하지? 뭐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나 그거부터 좀 실수였던 것 같아. 왜 생방을 안 했을까? 저도 좀 그런 건 있어요. 그거 왜 굳이 녹화로 떠서 올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네. 그거 생방을 안 해버려서 근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 게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데 낮에 했거든요. 근데 생방을 안 했어요. 그럼 그날 저녁에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 기사로 나온 걸 내가 거의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고주에 네. 100분 토론 네네. 네 이제 정의당 그 네 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보다 잠들었어요 내가. 그건 뭐 피곤해서 그럴 수 있겠네. 아니 그건 아니라 내가 웬만하면 그런 거 끝까지 네, 어찌됐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단 체급차가 너무 나버렸고 심상정 네네. 대학생하고 이정민은 그래도 한 고등학생. 네. 나머지 두 후보 정말 죄송합니다만 진짜 초등학생 내지는 저학년 비율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체급 차이가 났는데 근데 이제 체급이 크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좀 얻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명은 심상정을 잡으러 나왔다라는 느낌. 심상정을 잡으러 나왔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별로라고요?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그래도 정말 이게 당과 어떤 진보적 가치 그리고 자기가 정말 집권했을 때 무언가를 보여주는 뭐 이런 거를 좀 시원하게 지르고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세련된 워딩으로 표현을 해내고 하는 것을 정말 진보 정당에게 기대하는 우리 무언가가 있잖아요. 네. 이게 아니라 그냥 심상정 하나를 잡으러 나왔나? 모든 이 문제들이 정의당이 변화하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정의당 당대표 선거?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내지는 당내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지 이걸 갖고 정말 대중들한테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네. 그래도 그러면 이제 이창원 대표 의견은 심상정이 가장 돋보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심상정도 지루함이 있는데 그래도 지루해서 좀 새로운 거를 뭘 좀 상품으로 치면 좀 먹기 좀 지루한데 딴 거 봐볼까 했는데 이게 이 상품은 도저히 내가 무슨 상품인지 인지를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굳이 나머지 3명 중에 이 사람이 그나마 나왔다 이걸 가리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요거는 이정미 후보한테 아픈 그렇죠. 얘기가 아닌가? 이정미 후보도 뭐 하여튼 제껴라인가 뭐 하여튼 이게 있더라고 슬로건. 네. 이 제껴라가 문재인 제껴라가 지금 아니잖아. 그럼 누굴 제끼는 거야? 그러니까 심상정 제낀다라는 거잖아. 혹은 뭐 지금 이재명이나 뭐 저쪽에 윤석열, 홍준표를 제껴라가 아니잖아요. 이런 슬로건은 대선에 맞는 슬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선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도전하는 후보가 해야 될 슬로건들이거든. 근데 어차피 지금 대통령을 제껴지잖아. 그리고 저쪽에서 누가 제껴져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 제껴지기 전에 뭐 임기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제껴라는 건 뻔히 보이는 거잖아. 심상정 제끼자라는 거잖아요. 이런 슬로건을 왜 냈는지 모르겠어. 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 근데 윤수민의 진행 실력이죠. 이렇게 해줬으면 알아서 진행해야지 말이야. 난 별로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정의당이 후보를 내는 건 기정사실이고 단일화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대선에서 어떤 변수가 될 거냐. 그 전에 우리가 경선 결과를 좀 예측을 해볼까요? 내기를. 10월 6일 날 10월 6일에 발표가 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으면 그때 끝나고 있으면 결선 투표를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뒤에 발표가 날 텐데 그러면은 그 시점이 민주당하고 비슷하겠는데? 결정나는 시점이. 그렇죠. 민주당이 10월 10일이잖아요. 그렇죠. 10월 10일이고 민주당보다 살짝 앞이네. 나는 이거 경선 일정을 이거는 내가 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유불리와 떠나서 선거 전략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경선 일정을 잘못 잡았어 정의당. 빨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당의 정무적 감각과 이게 이 어떤 행정이 너무 별로다라는 생각이에요. 정의당은 소수 정당이고 당원 직선제로 뽑고 그 다음에 그 후보자 간 체급차가 클 수 있어서
어차피 경선이 재미있을 수는 없거든요. 정의당의 경선이 재밌으려면 이제 뭐 한 2명 정도 체급 비슷한 후보들이 과거의 권노심이라든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그리고 권노심 때도 내가 2007년도에 뭐라고 주장했었냐면 빨리 뽑아야 된다. 그때 대선이 12월이었고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8월에 뽑았고 열린우리당이 대통합 민주신당 돼갖고 10월에 뽑았거든요. 나는 4월에는 뽑아야 돼. 뭐 5월이나 봄에 빨리 뽑는 게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당내 개파들이 주판을 튕기다가 조금 더 시간 끌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때 노회찬 의원이 당내 여론조사에서 1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당내 개파들은 그렇게 빨리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회찬 쪽 빼고 나머지들이 다 미루자고 했죠. 근데 내가 그때 화가 났던 건 특정 후보 유불리를 떠나서 당의 해로운 결정을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때. 근데 이번에 정의당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늦게 뽑는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빨리 후보가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코멘트를 하면서 네. 이 판에 같이 들어가줘야 되거든. 네.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대장동도 그렇고 그 전에 저 우리 뭐야 저 고발사주도 그렇고 지금 큰 이슈들에서 정의당이 지금 계속 묻히는 거야. 네. 어찌됐든 이슈를 이끌고 가는 거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끌고 가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여기서 어찌됐든 비집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찬스들이 없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면 2002년 대선 얘기 다시 하면 권영길 후보가 선전했던 그 대선 또 민노당 경선이 뭐가 있진 않았어. 맞아요. 네, 그때 단독 후보로 거의 추대되다시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 진보 좌파 정당은 경선에서 무슨 재미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뽑는지는 좀 이해할 수 없고 역으로는 후보가 심상정으로 정해져 있다시피 해서 굳이 빨리 안 뽑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그래도 후보 중심으로 전열을 미리 좀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럼 경선 결과를 일단 예측을 해보죠. 뭐를까지 예측해 봐야 되나? 순위? 순위도 다 정해진 것 같은데요. 기호순인가? 심상정 1번 아니야 지금? 그럼 퍼센테이지? 결선 투표에 가냐 안 가냐 이걸로 할까요? 해보죠. 모르겠는데. 난 간다. 결선 투표는 간다. 안 간다. 저도 안 갈 것 같아. 이게 사실은 이정미 후보가 잘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그렇죠.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후보들까지 잘해줘야 결선 투표 갈 수 있는데 갈려나? 안 갈려나? 네. 이정미 후보가 몇 프로 넣는다고 봐요? 저 이정미 후보가 20% 30 안 된다? 30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20에서 30 사이 정도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정미 후보에게 좀 안타까웠던 거는 나름 그 토론이나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는 심상정 후보와 그래도 버금갈 정도로 이야기들을 했는데 내걸었던 슬로건 이야기를 이창원 대표가 해주셨지만 밝혔던 것 중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는 2017년에 심상정과 자꾸 오버랩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심상정에게 끌렸던 이 20대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정미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이정미한테 옮겨갈 명분이 되진 않는 거예요. 심상정이 이미 있는데. 근데 심상정도 하나의 실수를 했죠. 잘못을. 페미 이 젠더 이슈에서. 박원순 때 네.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조문 안 가겠다고 했을 때 그걸 사과했었던 그래서 이 나머지 두 후보들이 사실 얼마나 선전하는가가 그렇죠. 선전하는가가 이 결선 투표 가느냐의 나머지 두 여부인데. 후보 이름은 우리 아직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야. 김윤기, 황순식 두 후보인데 김윤기 후보는 쉽게 얘기해서 정의당 내에서도 좌파, 좌파 그룹이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퇴임을 했던 불미스럽게 퇴임했던 그 대표를 지지했었던 그 블럭이죠. 당내 좌파 블럭의 지지를 받고 온 사람이고 황순식 후보는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계열은 없나? 딱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4명 중에 제일 가까이서 봤던 사람은 황순식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미시의회 의원 할 때 황순식 후보가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 재선 의원을 하고 계셨고
또 과천에는 정의당뿐만 아니고 녹색당 당원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과천은 들락날락 했던 지역이라서 예, 참고도 많이 했었고 황준식 의원이 발의했었던 조례를 제가 구미로 갖고 와가지고 발의한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좀 못 만났었는데 한 3년 정도는 근데 몇 번 이렇게 보던 사이여서 근데 황준식 후보는 그걸 내가 조사를 안 해봤어요. 누구의 지지를 받고 어떤 조직적 움직임에 따라서 출마했는지는 그거는 제가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후보가 나이가 제일 젊은 후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의당의 차세대 후보고 또 상대적으로 좀 뭐 좌파 후보들인데 여기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근데 여기가 막 좀 그래도 10% 20% 정도 얻어줘야지 심 후보가 50%를 못 얻어서 결선 투표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분 다 못 간다고? 못 간다.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균형을 위해서 간다고 하겠습니다. 권영길 전 대표가 한 3번 나왔죠. 권영길 3번 출마했죠. 나왔죠. 1997년 그때 국민승리 20일, 네. 2002년 민주노동당, 2007년 민주노동당. 근데 제대로 경선 붙은 거는 2007년이죠. 그렇죠. 네. 그 뒤로 이제 심상정 대표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일단은 이 당은 무조건 3선이네요. 근데 작은 정당일수록 좀 특정 리더가 오래 잡을 수밖에 없다고 그건 생각해요. 맞죠. 네. 예전에 조봉암 진보당, 네, 조봉암 진보당 그분도 이제 물론 법살 당하셔가지고 오래 정치를 못 하셨긴 했지만 절대적이었거든. 조봉암의 위상은요. 그 해외 진보 정당에서도 그런 리더들은 많습니다. 한번 잡아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그런 리더들은 많아요. 그 내각제인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좌파 정당의 리더인데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선거에서 이기면. 그래서 뭐 10몇 년 이렇게 막 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얘기를 아마 뉴스 밑장에서도 제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리더 진짜 최상위 리더가 오래 하는 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세대 교체 적체가 아니다. 적체가 되는 건 중간 세대가 적체되면 적체되는 거거든. 나는 오히려 리더는 좀 오래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김대중이 있었기 때문에 386 의원들도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절대적인 리더가 있어서 그나마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보통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계속 해먹는 거야. 그것도 여러 명에서. 한 명의 리더도 아니고 수십 명에서 지금의 86세대가 그거 아니야. 예, 그래서 정의당은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리더 한 명이 좀 오래 하고 이런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무위 올빼미님이 $5 더 주셨고요. 네, 돈이 자꾸 나시나 어디서? 수민님께 질문. 수민님께 질문했어요. 김윤기 후보는 얼마 안 남은 노회찬계인가요? 근데 노회찬계와 심상정계 차이가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얼마 전에 KBS에서 심상정 의원을 분장실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프로에 출연을 했고 내가 먼저 출연한 다음 바로 다음 심상정. 그 시청률 궁금하다. 시청률. 왜냐하면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제가 KBS 더 라이브에 안 되겠다. 프로그램 이름만 얘기 안 했어도 내가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다. 아무튼 간에 이거 다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안 잘라도 돼. 여기까지. 내가 뭔가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나가버렸다. 하여튼 간에 같은 방송에서 만났는데 심상정 의원을 누가 수행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수행도 굉장히 어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잔뼈가 굵은 활동가, 모 활동가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느냐? 노회찬 의원 측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심상정계와 노회찬계는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고 김용기 후보는 심상정 노회찬이 정의당으로 갈 때, 그러니까 진보신당에서 통진당으로 갔다가 진보정의당으로 하는 그 과정에서도 결합을 안 하고 있다가 노동당 쪽에 한참 있다가 결합한 사람들, 예, 진보 결집하면서 2015년경부터 결합했던 그쪽 멤버죠.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노회찬도 아니고 심상정도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그 기류가 있었어요. 이쪽에서 2015년에 정의당으로 갈 때에는 심상정보다는 노회찬이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얘기예요. 이거 아무 데서나 못 듣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2015년에 심상정 대 노회찬 정의당 경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노회찬이 이겼어요. 1차 투표에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노회찬 당시 의원이 의원이 아니었구나 그때는. 노회찬 후보가 그 노동당에서 정의당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 그룹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미안한 게 있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나요. 그러면 이거는 잠재적으로 노동당에서 정의당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을 노회찬은 우군으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만남에 응했던 걸로 봐서 그 사람들도 심상정보단 노회찬이 우리한테 좀 더 가까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사람들은 아직 정의당 당원이 아니었고 노회찬 대 심상정 결선 투표에서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당시 인천연합 이정미 전 의원이 당시 있었던 인천연합 쪽에 손을 내밀어서 양쪽의 제휴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으로써 결선 투표에서 노회찬이 패배하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두 후보가 저는 뭐 어젠다 네. 그러니까 딱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요? 그 황순식 후보랑 네. 김윤규 후보가.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이정미 후보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심상정과 차별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연령대가 또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네. 누가? 이정미와 심상정이 70년대 차이 많이 나지 않나? 아니 별로 안 납니다. 이정미와 네. 심상정이 이정미 후보가 몇 년생이죠? 50대입니다. 50대 몇 년생인데? 심상정 후보는 60대예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59년생입니다. 이정미 한 70년생 아니야? 70년대 아니요, 66년생입니다. 66년생. 생각보다 나이 많네. 네. 저도 그 기억하고 있던 게 생각보다 이 정치권의 진보정당에서 얼굴을 비친 거는 얼마 안 됐지만 실제 연배는 생각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그 다음 세대 가기 직전에 이 세대다 보니까 크게 차별성이 이게 세대가 진보정당의 세대 교체다라고 보이기에는 또 어려운 측면도 가지고 있고 이 구호들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차별성을 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심상정 후보로 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특히 민주당 경선 과정이나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 정의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나마 여기서 비벼볼 만한 사람은 심상정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정의당 당원들의 저는 선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우리 방송이 정의당 당원들도 쏠쏠하니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영향을 끼쳐버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에이, 설마요. 우리 말 듣고 또 그냥 구간이 명관이다 심상정 찍으면 어떡해?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전용기라고 이창원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는 누구 찍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그 우리는 정의당 당원 아닙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지만 정의당 경선에는 참여도 못해요. 당원 직선제니까. 그 얘기를 좀 해야겠네. 내가 면접 보러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겨레 TV에서 정세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세균 친구면 정세균한테 야, 내 국회의장도 하고 총리도 하고 다 했는데 뭐 또 대통령 한다고 그러냐, 대도 안 한 거 그냥 그만두고 우리랑 술이나 먹고 놀러나 다니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며칠 뒤에 정세균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번 면접에서도 반말로 전화하는 컨셉을 썼습니다. 후보자의 친구로 빙의해서.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쁜 얘기도 좀 하고 이런 걸로 갔는데, 일단은 내가 심상정 후보한테 했던 얘기는 너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11%까지 올라갔었다. 기억나냐? 근데 끝판에 6%까지 떨어졌다. 근데 내 생각에 네가 그때 지지율 떨어질 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번에도 그런 꼴 안 날 것 같냐?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랬더니 심상정 후보는 좀 이렇게 비껴가는 것 같아. 자꾸 말을 돌리고 있잖아. 그때가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표론 때문에.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지만 그때 홍준표가 문재인한테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무슨 사표론이 있어요. 나는 그때 솔직히 정의당이 막판에 대응 잘못했다고 봐요. 진짜 결사항전하듯이 해서 문재인이 40% 넘기는 것보다 심상정이 10% 넘기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로 진짜 끝판 진짜 한번 싸워보자, 죽어보자는 식으로 갔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힘없이 미끄러졌어. 심상정이 10몇 %까지 갔다가 6%까지 떨어지는 과정이 너무 힘이 없었다고 보고,
그런 것 좀 찔러 물었고, 그다음 본인이 자기 지역구에서 당선되느라 민주당 지지자 눈치 봐가지고 당 노선까지도 후퇴시키는 거 아니냐. 그 질문. 그다음에 정책적인 거는 내가 지소미아 물어봤어요. 네. 이거는 정의당 내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도 더 나빠졌어요. 지소미아 종료 어쩌고 하면서 칼을 꺼내버렸던 게. 근데 그건 한국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정의당이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제안했던 건데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도 심상정 후보가 약간 또 벨벨 꼬아가지고 네, 그래 시간이 좀 지나버렸고 이정미 후보한테는 내가 이 질문을 했어요. 이거 되게 큰 질문인데 야, 그 이정미 후보잖아, 후보의 친구잖아요. 야 정미야, 근데 너는 심상정처럼 지역구 의원을 안 해봤잖아. 이건 못 해봤지. 예, 그거는 아직까지 심상정만큼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일 거예요. 어쨌든 이정미 후보가 넘어서야 될 예, 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거 하나가 컸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했다. 이정미 후보가 당 대표를 지냈을 때 선거에서 이겼다. 뭐 창원 성산 재보선 지방선거 이겼다고 하는데 아니 지방선거는 결과가 좋았다고 볼 수 있냐. 과거의 민노당 때나 비교해보면. 그리고 그때는 민주당 원사이드라서 사표 가능성도 없을 때인데 그래서 오히려 안심하고 정의당 쪽으로 표를 끌어당길 수도 있는 선거였는데 그거 치고는 잘 못했고 창원 성산 재보선은 민주당이랑 연합해서 이긴 거 아니냐. 근데 그 지역구는 옛날에 권영길이 민주당하고 단일화할 필요도 없이 이겼던 데인데 자랑이 될 수 있냐. 뭐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김용기 후보한테는 김용기 후보가 조국 사태를 들고 나왔어요.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잘못했다. 이걸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찔렀죠. 그러면 당신은 그때 뭐 했냐. 예. 사실은 인정했어요. 김용기 후보가 인정했어요. 자기가 딱히 한 일은 없었다고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지방 출신으로서 물은 거. 김용기 후보는 그 4명 중에 유일하게 비수도권에서 활동한 후보입니다. 대전이죠. 네. 근데 김용기 후보가 지역균형 발전, 지방분권, 행정수도 이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다 걸었더라고. 근데, 김두관 후보네. 근데 저는 이게 이창원 대표하고도 나중에 한번 싸워야 되는데 저는 지방분권하고 지역균형발전하고 인구분산하고 다 같이 못 간다. 지방분권을 하면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근데 김용기 후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대답을 하면서 토론을 좀 이어갔는데 SK하이닉스가 용인에 간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더 푸시해가지고 비수도권 쪽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난 구미 출신이고 구미도 SK하이닉스 유치운동 했으니까. 근데 그게 구미 부근에 대학교도 있고 기존의 인프라도 많고 하면 가는데 이런 첨단 산업들은 수도권을 벗어나기 대단히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너무 많아 인프라가. 용인까지 간 것도 엄청 많이 내려간 거예요. 용인이 최남단이에요. SK가 내려갈 수 있었던. 이 현실 어떻게 할 거냐 뭐 그 얘기를 했었고, 황순식 후보는 내가 뭘 제기했더라? 기억도 안 나. 황순식 이게 문제야. 황순식 지금. 후보가 통일하지 말자는 취지의 공약을 내놨어요. 남북국 시대로 가자. 그래서 내가 네 공약은 젊은 층들이 좋아할 텐데 뜬금없는 한반도 얘기 나오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다. 그리고 너 잊었냐? 우리 2007년에 권영길 후보야. 코리아 연방공화국. 그렇죠. 코리아 연방공화국은 통일이었고 황순식 후보는 통일은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고 나오는 게 도움이 안 될 거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네. 뒤에 대기실이나 그러니까 유튜브로 생중계 말고 뒤에서 뭐 백도어에서 뭐 한 얘기들은 없어요. 이게 후보들이 차례로 도착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안 됩니다. 예. 서로 못 보게끔 다른 후보가 뭘 했는지 이게 공개가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진짜 심사네. 그래서 나도 그 반말로 전화할 때 일일이 다 설명했어. 일일이 다 설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계속 앉아 있고 중간에 밥 먹고 나오고 뭐 이런 것만 했고 후보들도 차례차례 후보들끼리 만난 사람이 만났더라도 그냥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뒷얘기는 별로 없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우리가 1부, 2부 끝내고 점심 먹고 3부 했거든요. 2부를 끝낸 사람이 누구였느냐? 심상정이었어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죠.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특혜 아니에요? 심상정이 역시 정치인이야. 점심을 딱 먹으러 갈 때 얘기를 했지. 이거는 다 끝나고 나서 먹는 거니까 뇌물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예, 그런 이유에서 우리 엄마도
나 어릴 때 선생님 선물 드릴 때 학령 다 끝나고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그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심하고 좀 잠깐 얘기를 했죠. 밥 먹으면서. 네, 근데 지금 사실 이게 사실 쟁점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게 심이 던진 화두가 있어요. 김동연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지난 생방 때 이 이야기를 잠깐 꺼냈었는데 네네. 이정미 후보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도 들어가 있나? 안철수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정미 후보는 이 정의당의 후보 넘어서 네. 이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의 후보보다 더 폭을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뭐 미래당, 녹색당, 노동당 뿐만 아니고 네. 더 넓혀야 된다. 네. 제 3지대 우리 공화당 아니가? 3지대의 지지를 받는 지지를 받는 네. 대선판을 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두 후보는 저는 뭐 그 그림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연대겠죠. 근데 정책 연대인데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일직선 스펙트럼으로 생각해 보면 김동연이라고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죠. 어쨌든. 네. 그렇죠. 그렇게 비춰지는 거고 금태섭도 그렇게 비춰지거든. 근데 사실은 금태섭이나 김동연이나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것도 꽤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굳이 점을 찍으라 그러면 그 지대인데 그러면 정의당이 민주당을 패싱해가지고 중도랑 만나는 그림이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일직선 사고에 갇혀 있으면은 그 생각을 못 하는데 나는 조국 사태 때 좀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조국 사태 때는 어차피 국민의힘은 같은 편 먹지는 못할 사람들이니까. 근데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게 진짜 찐 좌파들하고 중도. 그러니까 민주당은 솔직히 나는 민주당은 좌도 우도 아니고 뭐 중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쪽 그 완전 민주당 지지층 일부는 또 이렇게 표를 얻도록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 핵심에 해당하는 쪽은 완전 패싱해버리는 연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같은 생각인 건지. 근데 묘한 거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무소속 신지혜 후보가 잠깐이지만 금태섭 안철수와의 어떤 대화 논의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가능할까요, 근데 만약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쉽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정의당의 당원들이 그러한 어떤 경험치의 효능감을 일단 안 느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아주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정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집이 없다. 뭐 이 정도 대줘야 될 텐데. 아니 지금 정의당이나 김동연이나 뭐 둘 다 지금 아니 김동연이 시대 전환 김동연이 차지하고 있는 지대가 넓으면 정의당이랑 안 하려고 하겠지 절대로. 그렇지. 뭐 그러니까 서로 뭐 남는 게 첫 번째는 없고 두 번째는 둘이 너무 이질적이에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질적이고 세 번째는 정의당은 그러한 연대를 해서 성공해본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 이질적인 만남 옛날에 그 몰라요? 2000년 총선 때 홍사덕 장기표의 무지개 연대. 장기표 선생을 장기표 아주 선생의 좋아하지, 역사. 장기표 선생을.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나는 사실 정책적으로 무리가 없는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김동연 정책 뜯어보면 김동연 정책 중에 진보적인 정책도 있어요. 토지공개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김동연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론자입니다. 내각제론자예요. 이번에 정의당 후보들은 내각제 쪽으로 많이 확실하게 좀 들고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난 정책적으로는 못할 건 없다고 봐요. 김동연 정의당이. 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정의당이 이번 대선에서는 그 제3지대에 연대를 해야지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저는 지금 정의당이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뭔가 조금 다른 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심상정이나 이정미에 대한 혹은 다른 뭐 김윤기,
황순식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지지나 비지지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뭔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심지어 거대 양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뭔가 자극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지난 대선처럼 뭐 지난 대선 5자 구도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면 조금 뭐 극우 뭐 우리 공화당까지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국가혁명당 국민혁명당 이건 아니니까 그러면 내 생각에는 김동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으로 치면 심상정 혹은 이정미 뭐 하여튼 정의당하고 김동연 금태섭 뭐 또 누가 있을까요? 금태섭 네. 선수도 나와요? 금태섭 선수는 내가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 금태섭 선수를 제가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단 둘이서 만나서 이 얘기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 전에 금태섭, 권경의, 진중권 3자가 무슨 선언을 했습니다. 포럼 뭐 네. 근데 그 글에 보면은 금태섭 그 글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정치 평론가를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글에. 그 사람이 나야. 김수민 안 젊은데. 네. 거기선 젊어. 나보다 젊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데 제가 금태섭 의원하고 둘이서 모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해준 얘기가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이 되겠죠. 뭐 근데 누가 되든지 안 좋게 될 거다. 이 나라도 안 좋게 될 거고 누가 되든지 간에 각자의 경로를 따라서 이대로면 나라의 미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쁘고 윤석열이 나쁘고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얘기예요. 이재명, 윤석열은 걔중에 그나마 나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의 능력은 인정해요. 이재명, 윤석열의 능력은. 근데 구조가 개판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윤석열이 구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조 따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대선 결과를 떠나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이상해질 거다.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뭔가 다른 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저한테 했던 얘기는 이번 대선 때 어느 쪽 편에 붙어서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때는 오세훈을 옷을 입었지만 네. 그리고 그날 또 오세훈을 점심 때 만났대. 내가 얼마나 귀한 손님이야. 점심에 오세훈 만나고 저녁에 김수민을 만나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피자 먹고 피자로 부족하다 싶으니까 또 뼈다귀 해장국집까지 갔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뭔가 좀 다른 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난 윤석열이 만약에 국민의힘 안 들어갔으면 뭔가를 할 수도 있었고 그걸 김종인이 얘기한 건데 근데 윤석열의 실력이나 성향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성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들어갔고 이재명도 만약에 뭔가 신당을 차린다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예. 안철수가 만약에 좀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길을 잘 설계해서 왔으면 모르겠는데 많이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던 식구들도 떨잡고 이렇게 됐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이제 새로 뭔가를 좀 쓰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정의당 당원들은 아마 뭐 김동연 이야기 나오고 이름만 나오면 이 강하게 반발하는 당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오세훈 때 옷을 그 빨간 옷 입은 것만 봐도 금태섭 같은 사람들 이미 아웃으로 생각. 그래서 금태섭이 그때 실수를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래도 짬이 있다는 게 금태섭은 빨간 잠바 입어버렸거든. 근데 그것도 언급결에 입은 거예요. 그냥 갔는데 축하해주러 갔는데 입어 해가지고 해가지고 입었는데 안철수는 의원총회 때 빨간 넥타이 하나로 그냥 다 가름해버리고 그냥 그걸 가지고 김종인이 욕한 거 아니에요. 금태섭은 그래도 그 유니폼도 걸치고 갔는데 안철수는 그 넥타이는 하나 메고. 근데 그건 안철수가 잘한 거지 센스 있게 사실은. 근데 그래서, 정의당 얘기는.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그렇게 인물 한 명 한 명의 이 지나왔던 행적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지금 대선판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당원들이 2002년 당시에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의 등장과 민주노동당의 노동당의 등장 과정이 짜여진 포지션을 좀 봤으면 좋겠다. 양강구도 속에서 치고 나가는 그 틈에서 이 당시 새천년 민주당을 오른쪽으로 밀어내버리는 지금 민주당을 금태섭이나 예를 들면 김동연이든 이렇게 특정되겠지만 이 사람과 같이 한다고 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민주당을 오른쪽으로 미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리고는 또 이 왼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더해서 삼지대를 구축하는 게 정의당의 목표가 돼야 되고 판을 짜는 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당원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여기 나온 후보들 가운데 제가 정의당의 이 정치인들 가운데 지지하는 후보 아무도 없어요. 넷 중에. 아마 제가 지지하는 이 사람이 대선 후보 나왔으면 아 저는 모든 걸 다 던지고 정의당 대선 있어. 대선 당대표 비서실장 하시는 분. 아니 하여튼 뭐 그래서 정의당의 생각이 지금 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 논리는 천용길 기자의 굉장히 오랜 그 소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렇게까지 연대하는 게 큰 포지션을 차지를 해서 민주당을 오른쪽으로 밀고 거기에서 점점 더 자기 세력을 좀 완전히 굳건히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저거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러한 진보계 개혁적인 성향의 보수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그구들을 완전 오른쪽으로 원내로 완전히 원내에 들어와야 돼요. 원내에서 완전히 이건 나하고 의견이 좀 달라요. 나는 우리 공화당의 존재 의의는 인정하지만 원내로 들어오면 안 된다. 좀 안 좋다. 이게 내 생각이고 네, 저는 천용길은 우리 공화당이 원내 교섭단체 정도 가져가는 그림을 원하는 거 아니야? 원내에 들어오면 우리 공화당이 지금과 같은 방식의 활동만 할 수가 없거든요. 원내 들어와서도 데모만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 거긴. 그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당의 건강성을 굉장히 천영희 기자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건강성을 어떻게 확보할까가 당내에서의 자력갱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도 속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정의당은 사실 이러한 판을 보는 것은 굉장히 이때까지 좀 약했던 거죠. 판을 볼 겨를도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정의당 또 독자적인 이 미천이 있어야 또 연대판을 그려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심상정 후보는 뭐 그 카드를 꺼내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게 묘할 때가 있었어요. 박근혜 정권 초반기인데 심상정 안철수 연대 비슷한 게 있었어 그때. 안철수 민주당 들어가기 전에 약간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연대 이런 것보다는 뭔가 조금 결이 제3이라는 거에 일치하는 쪽하고 뭔가를 시도해보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비상한 시기예요. 세계사적으로. 뭔 얘기냐면 이제 곧 이 방송 나가면은 이미 독일 총선 결과가 나왔을 텐데 연정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굉장히 복잡한 시나리오로 갈 거고요.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 이미 뭐가 있었냐면 멕시코는 기존의 우파, 중도파, 좌파 정당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다 부패했거든. 그래서 신생 좌파 정당이 나왔고 그 사람이 지금 멕시코 대통령입니다. 쓸어버린 거야. 정치판을.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쓴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일당이 될 정도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당이랑 손잡고 공동 집권을 했냐면 우파 정당이랑 그것도 그 성소수자 문제나 이런 거에 좀 닫혀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우파 정당하고 손을 잡고 좌파 정당이 집권했어요. 멕시코에서.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 스펙트럼이라는 게 전면적인 재고를 요청받는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정의당이 김동연, 금태섭 등등과 손을 잡아라 아니면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좀 판을 넓게 보는 건 필요합니다.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게 중요해요. 심지어 현재 독자 노선을 강고하게 가더라도 넓게 보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네. 넓게 이제 뭐 노동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그리고 나는 정의당한테 난 이거 특히 심상정 후보한테 해줄 수 있는 쓴소리인데 노동당은 끌고 껴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의당이? 녹색당, 미래당 안 된다 쳐도. 근데 지금 노동당은 또 저기 변혁당하고 또 통합하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그냥 반자본주의 당으로 가는 거죠. 그럼 국회의원이고 뭐 지방의원이고 공직 추구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아니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반대로 돼서 네네. 변혁당이 선거를 치르는 쪽으로. 그러니까 선거는 치르는데, 그러니까 선거를 운동의 장으로 쓰는 수준을 넘어서서 공직자를 배출해낼 수 있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대를 변혁당이 아직은 안 할 것이고. 그래서 뭐 그렇게 되고 말았네요. 어쨌든 나는 정의당이 노동당을 껴안고 가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당은
노동당은 좌파라서 더 좋고 이게 아니라 노동당의 지역 활동이라든지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이 좀 국고 보조도 받고 지방의원, 국회의원도 있는 당에서 같이 활동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정의당에서 그 부분을 좀 잘 못했죠. 결국에는. 답답한 방송이 되는 것 같네요. 주제가 답답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그럼 내가 이 소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의당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 진보 진영하고 통합을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런 거 안 할 바에는 화끈하게 손을 한번 뻗쳐서 금태섭 정도하고는 손을 잡아보던가. 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쪽으로든 제3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안철수 쪽한테 질 수도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은 정의당이 더 많잖아요. 근데 심상정과 안철수의 차이가 뭐냐면 고정은 심상정이 더 많아. 어떻게 보면 고정은. 근데 맥시멈으로 불어나는 거는 상대가 안 되거든. 예, 안철수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죽는 게 맥시멈으로 불어날 때 얼마까지 불어날지가 또 예측이 안 되는, 예, 이 강이 하천이 건천화됐는데 범람할 땐 또 어디까지 범람할지 모르는 강이거든.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정의당이 또 3당 포지션도 못 차지하는 거, 이거는 또 맞아요. 그 얘기는 또. 네. 자, 뭐 이제 끝내죠. 뭐. 마무리하죠. 네, 굉장히 헤맸던 것 같은데 예, 여기서 그럼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는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네, 더 없네요. 그리고 안에. 에어컨 켰으면 되는데 어정쩡했어. 어쩔 수 없죠. 빨리 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나요? 네, 여러분 안녕. 이렇게 안 마치잖아요. 유튜브 동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드린 인사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정식 구호로 채팅창에서도 한꺼번에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싸 바이바이다.